자, 볼게요. 공업지역의 변화. 잠시만요. 눌렸어. 이게 허탈하잖아. 이게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때가 뭐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했던 거 또 해야 되는 게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자, 아무튼 공업지역의 변화를 보면은요. 수도권 공업지역과 남동임의 공업지역은 공업 집중에 따른 집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물론 상대적으로 수도권 공업지역이 조금 더 집적 불이익이 심해요. 그래서 남동임의 공업지역에서 뭐 주변으로 공장이 이전한다, 그런 건 사실 통계로도 거의 안 잡히고요. 뭐 특징이 뚜렷하지 않아서 시험에서는 맨날 수도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때문에 이제 공장이 이렇게 이전하는 수도권이랑 인접하고 있는 충청도 지역 특징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충청남도의 뭐 당진, 아산, 천안, 충청북도의 진천, 음성 이런 지역은 제조업의 비율이 높아요.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아무튼 이거 문제 보다 보면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업 조직이 성장하면서 혹시 이거 설명했던가요? 이 부분? 이야기할게요. 자, 기업 조직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공장, 우리 지금 제조업하고 있잖아요. 무언가를 만드는 기업인데 규모가 작을 때는 한 장소에 쉽게 말하면 사무실도 있고 공장도 있고 조그맣게 이렇게 하다가 기업이 성장해.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는 걸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업무 기능, 뭐 기획이나 업무하는 거 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구소, 제품 만들려면 잘 만들려면 연구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생산 공장,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 세 가지가 구분도 잘 안 되고 한 장소에 있다면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대도시에는 주로 본사가, 서울 안에, 서울 중심부 지역에 기업의 본사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연구소는 굳이 도심 지역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또 연구소가 저기 시골에 있으면 좀 그래요. 우수한 인력이 도시에 사는데 시골로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연구소는 보통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많아요. 그리고 생산 공장은 지방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일이 나뉘어져요.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 일이 나뉘어진다. 분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있더라. 공간적 분업이라고 불러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공간적 분업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자, 우리 산업 클러스터도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1차 금속이나 아니면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커다란 기업 하나가 거의 대부분 해요. 포스코에서 커다란 공장 지어가지고 자기가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첨단 제품들, 자, 이건 기술력이 되게 중요한데 한 회사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거든. 자, 삼성이 약간 특이한 거예요. 삼성은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애플은 뭐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되게 뛰어나지만 애플이 뭐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메모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의 첨단 산업들은 기술력이 뛰어난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업들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련된 그런 기업들, 연구소, 뭐 대학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서로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나거든요. 이런 형태로 주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산업 단지를 산업 클러스터라고 불러요. 자, 클러스터는 포도송이를 뜻하는 단어인데 포도송이를 닮았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 클러스터는 실리콘밸리예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첨단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산업 클러스터란 말이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나오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산업 클러스터가 대덕 연구단지거든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연구 개발 및 관련 정보, 고급 기술 인력 등이 풍부한 수도권의 지식 기반 산업이 발달하는데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는 서울 쪽에, 그 다음에 지식 기반 제조업, 물건 만드는 거, 반도체 그런 것들은 경기도 지역에. 그러니까 공장이 직접 필요한 건 경기도, 지식 기반이긴 한데 공장이 없이 뭐 서비스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주로 서울 쪽에 많이 있겠죠.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밑에 있는 그래프, 자, 외울 거 정리해 줄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이에요. 제목을 보면 주요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 비율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이제 뭐 순서라 그래야 되나? 일단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섬유가 있고요. 참고로 섬유는 뭐 매출액이 많다, 뭐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핵심 제조업은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하고 뭔가 비교해서 물어보려면 경공업 하나 이렇게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건 핵심 공업은 아니야. 됐죠? 어쨌든 그래서 섬유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금속은 철을 비롯해서, 자, 그래서 그걸 제철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연, 구리,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덩어리가 제일 큰 게 철이니까 1차 금속은 그냥 제철 산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어요? 그래서 커다란 제철수가 없더라도 뭐 1차 금속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1차 금속의 비율이 높은 곳은 커다란 제철수가 있는 곳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유랑 화학이랑은 구분해야 돼요. 정유는 적환지 지향공업. 거기서 나오는 물질 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제품 만든다. 화학산업은 직접 지향공업. 다른 거야. 정유랑 화학은 다른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화학산업이 우리나라 또 핵심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화학공장이 있는 곳 잘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자동차가 끌고 다니는 거 있죠. 뒤에다 달고 그걸 트레일러라고 불러요. 그냥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나라 H자동차 회사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해. 꽤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 다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얘네들은 전자산업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첨단 산업이라고 해도 좋아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이름 다 써주거든요. 어쨌든 전자 관련. 자, 그리고 여기에 없는데 하나 추가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현재 기준으로 배 있죠, 배. 배 만드는 거 있어서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중국이 1등이었거든요. 워낙 싼 값으로 물건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LNG선, 천연가스 운반하는 그런 배의 수요가 되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중국 애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2년도 안 돼서 엔진이 고장이 나고 그다음에 그 엔진 고장 나가지고 이제 중국 애들이 가져가서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중국의 이런 신뢰가 완전히 깨지면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다시 전 세계 조선 1등으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물어볼 가능성 많아요. 자, 그런데 조선은 배 만드는 건 조선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운송수단인데 자동차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기타라고 분류를 해요. 자동차가 메인이고 나머지 비행기, 뭐 기차, 지하철 만드는 건 다 기타야. 그래서 통계 항목으로는요. 기타 운송 장비라고 나오는 게 있어. 이게 배 만드는 조선이에요. 조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 6개가 있다. 뭐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물어본다. 자, 이제 핵심 도시하고 그럼 그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이거 순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포인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자, 일단 적어 줄 테니까 이제 문제 보면서 계속 이거 막힐 때마다 이거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처음엔 잘 안 돼요. 어쨌든 막힐 때마다 보세요. 자, 섬유 제품은 일단 적어 놓을게요. 경기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경북인데 얘네들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섬유에서
대구가 3등인데 뭐 대구가 3등이다, 섬유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대구가 5위까지 순위권에 있는 건 섬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대구가 존재감이 있네? 무조건 섬유예요. 다시 자, 그래서 섬유가 대구인데 근데 대구만 놓고 보면 대구 안에서 섬유가 1등은 아니야. 대구 안에서 자동차가 1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구는 이제 섬유가 대도시 중에서는 비율이 높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자동차는 대구보다 훨씬 큰 데가 많으니까. 어쨌든 통계 항목에서 대구가 나오면 섬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 집약적이다. 뭐 1960년대 우리나라 뭐 수출을 주도했다. 뭐 그렇게 물어보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1차 금속은 도시 이름부터 적을게요. 생긴 순서예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포 어디죠? 포항. 두 번째는 광, 광양. 그 다음에 당, 당진. 포광당이고요. 자, 그래서 포항은 어디에 있냐면 경상북도에 있죠. 경상북도. 그 다음에 광양은 전라남도에 있고요. 당진은 충남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다하고 가는 뭐 여기 보고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걸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잖아. 자, 그래서 포광당, 포항, 포스코. 옛날에는 포항제철 1차 금속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자, 이것도 순서대로예요. 먼저 생긴 순서예요. 여기가 가득 차자 확장한 거고요. 여기까지도 가득 차자 또 확장한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울산은 그냥 울산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수. 그 다음 세 번째가 서산, 울여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석유화학, 울여서. 그 다음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요. 자, 이건 여러 도시라서 도시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등이 경기예요. 경기도 화성, 경기도 광명, 뭐 여기저기에 자동차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경기도가 1등이고요. 그 다음 2등이 울산이에요. 2등이 울산. 그 다음 뭐 충남에도 자동차 공장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충남. 그 다음에 여기 또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동차에서만 마치 대구처럼 존재감이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어디? 광주. 그러니까 통계 항목에서 광주가 보인다. 그럼 무조건 또 자동차예요. 자, 야구 좋아하는 친구.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야구팀? 기아. 왜 기아가 광주가 연고지일까? 광주 시내 한복판에 커다란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한복판에 정말. 그래서 광주 기아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9연패 중이더라고요. 물론 나는 이제 야구를 보지는 않는데 주변 선생님들이 야구 좋아하셔가지고 아침에 오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놀리느라고. 야, 요새 기아 장난 아니야. 좀 있으면 2자리 되겠어? 라고 하면서. 왜? 뭐 아는 사람 중에 기아 팬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까먹었어? 기하 선생님께서 기아 팬이세요. 이경 선생님이 기아 팬이야. 요새 보니까 자꾸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야. 7연패, 8연패, 오늘까지 9연패. 놀려야지. 10연패 언제 찍냐고. 자, 아무튼 혹시 또 뜬금없긴 하지만 강원준 선생님도 야구 좋아하시는데 어디 팬이죠? LG 팬이죠. 그쵸? 자, 아무튼 그래서 경기, 울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충남까지도 기억해두면 좋은데 뭐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고. 자, 그런데 다시 자, 이제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핵심 제조업 중에 하나여가지고 생활권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보자. 경기 자동차 되게 많아요. 자, 서울에 자동차 공장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인천은 있긴 있는데 경기도, 인천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남권을 보면 울산, 경남, 기타에 뭐 부산도 있고요. 대구도 있고요. 하면서 생활권으로 따지면 영남권이 1등이에요. 이것도 그냥 기억해뒀다가 혹시 어려운 문제 나오거든 생각나면 좋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뭐 어렵게 안 낼 거니까 굳이 기억 안 해도 되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첨단산업 독보적인 1등은 어디일까? 수도권.
당연히 공장이 서울에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가는 경기겠죠. 인구도 제일 많고. 그다음 충청남도 여기도 첨단 산업이 많고요. 자, 이 나가 어디냐면은요, 경상북도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 자, 충남은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가 아산이고요. 이건 약간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경상북도에서 첨단 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구미예요. 구미. 그러니까 앞에 보면 뭐 남동이면 공업지역, 뭐 충청 공업지역 거기에 도시 이름 써 있거든.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재배치한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지금 막 머리가 막 터질 거야. 한꺼번에 집어넣지 마세요. 한꺼번에 안 들어간다. 대신 그래도 부지런히 한 두세 번 또는 이제 문제 풀 때마다 봐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배 만드는 건요, 1등이 거예요. 어딜까? 거제도, 경상남도. 거제도가 독보적인 1등이고요. 자, 2등이 어디냐면 울산이에요. 그리고 경남, 울산. 뭐 3등은 영암, 전남이긴 한데 워낙 차이가 커서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 거기에서 보면 울산이 자동차, 화학, 석유화학, 그 다음에 배 만드는 거 조선, 자석, 조저. 여러분들 이제 그래 공업 문제 보면은 울산 맨날 제시해요. 제시 안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기후에서 울릉도 대관령 맨날 나오는 것처럼, 기억나요? 혹시 울릉도 대관령 맨날 나왔던 거? 그것처럼 제조업 물어볼 때는 울산 맨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 그럼 울산이 나왔다. 자동차, 화학 아니면 배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다. 울산부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구 같은 거 보면 좋고 광주 같은 거 있으면 좋고.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정리하세요. 자, 우리 단원이 바뀌어서 13강이죠.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 자, 짧게만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 1차 산업 농업 배웠고요. 2차 산업 제조업 공업 배웠고요. 그다음 서비스업이 3차 산업이죠. 물론 교통도 넓게 보면 서비스업에 들어가고,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것들만 조금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자, 먼저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게 뭐 상업인데, 자, 우리가 상업이 뭔지는 뭐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그냥 우리가 설명하라 그러면 뭐가 상업이다 대충은 알죠. 뭐 이런 뜻이에요.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유통 활동을 상업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런 상업은 아주 옛날에는 뭐 물물 교환에서 시작했을 텐데,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물건을 사고 팔다 보니까 시장으로 발전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기시장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상설시장. 자, 뜻부터 정기시장은 정기적으로 열린다. 무슨 뜻이죠? 대표적인 정기시장은 5일장. 날마다 문을 여는 게 아니라 5일이면 5일, 3일이면 3일, 7일이면 7일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장이 선다. 정기시장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정기시장이 많았겠지만 인구 증가, 교통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자, 이건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변화 등으로 정기시장은 줄어들고 상설시장으로 변했다. 자, 상설. 우리가 상설 할인 매장 있죠. 뭐 하는 데죠, 거기가? 상설 할인 매장. 자, 백화점 같은 데서는 정기 세일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근데 상설 할인 매장은 1년 내내 그냥 계속 할인한다고 써붙여 있잖아. 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싸게 파는 거잖아. 1년 내내 할인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상설이라는 말은 언제나라는 뜻이에요. 늘 문을 여는 시장. 됐죠? 뭐 일단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의 뜻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상업의 입지 요인 볼게요. 자, 이런 상업의 입지 요인을 봤더니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예요. 여기다가 조금 강조 표시 좀 해놓고요. 설명 천천히 할 거니까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자, 우리가 상업 활동이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편의점 예를 들어볼게요. 어차피 상업활동이라고 하는 건 시장이면 시장, 편의점이면 편의점, 그 다음에 뭐 백화점이면 백화점, 어떤 중심지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편의점을 예로 들어보면 뭔가 느낌이 쎄했죠. 자,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분필이 날아왔어. 졸면은. 자, 생각하고 있었다고? 자, 편의점 그래. 자, 우리가 어떤 편의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정기시장, 상설시장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얘가 날마다 문을 열려면 쉽게 말하면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떤 기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편의점, 뭐 A라고 하는 상업 중심지가 있으면 얘가 망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한, 이익은 안 나겠지만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그걸 최소 요구치라고 불러요. 최소 요구치. 자, 그래서 최소 요구치는 그냥 돈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돈으로 생각해도 좋고 조금 이따 응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얘가 한 달에 100만 원은 벌어야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액수는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익이 100만 원은 나야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 최소 요구치가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이라고 하는 건 지표면에서 공간 범위, 공간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이거 100만 원을 어떻게 나타낼까?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가정이야. 그래서 손님이 한 명이 와가지고 10,000원씩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액수도 그냥 뭐 달라질 수 있지만 계산하기 쉽게. 자, 그러면 최소 요구치는 100만 원이지만 사람 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100명이 와야, 한 달에 100명이 와야 망하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소 요구치를 바꿔서 100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개념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공간에다가 어쨌든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편의점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데도 편의점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데도 편의점이 있을 거고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A라고 하는 편의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 100명인 거죠.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편의점을 가는 거니까,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대형마트를 가는 거니까. 그래서 A라는 편의점에 100명의 이제 손님이 와야 되는데 그 손님이 사는 공간 범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의점을 이용해야 100명이다. 한 달에. 이제 이렇게 범위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간 범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최소 요구치의 범위라고 그래요. 최소 요구치의 범위. 됐죠? 그러니까 최소한 편의점에 있는 물건이 여기까지는 팔려 나가야 망하지 않는 거죠. 말을 바꾸면. 됐어요? 자, 그래서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이런 개념이다. 색깔 바꿔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화에 도달 범위는 뭐냐면요. 재화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물건이잖아. 편의점에서 이제 물건을 팔아요. 뭐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물건을 사러 와요. 어쨌든 편의점에 있는 물건이 어디까지 팔려 나가느냐. 그게 재화의 도달 범위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 자, 그런데 재화의 도달 범위를 이제 일단 임의로 그릴게요. 이렇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번이라 그러고요. 얘를 재화,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재화가 공간적으로 어디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느냐. 재화의 도달 범위. 자, 최소 요구치는 이만큼 넓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만큼이야. 그럼 이 중심지는 유지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계속 손해를 보다가 문 닫겠지. 됐어요? 그래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이제 어떤 조건은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같거나 더 넓어야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 이제 말은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이해한 친구들은 또 쉽게 이해를 아마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보자.
자, 과거에는 대체로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오늘날보다 넓었을까 아니면 좁았을까? 최소 요구치의 범위 넓었겠죠. 왜냐하면 인구 밀도도 낮고, 그러니까 똑같은 100명이 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람 수가 적으니까 공간이 더 넓게 필요한 거잖아요. 또는 한 명이 오더라도 지금은 10,000원을 쓰고 간다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으니까 한 명이 와가지고 10,000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최소 요구치가 넓었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었을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좁았을까? 물건이 팔려나가. 내가 걸어 다닐 때는 멀리 못 가지만 자전거라도 생기면 멀리 갈 수 있죠. 자동차가 생기면 더 멀리 갈 수 있죠. 교통이 발달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어지거든. 그럼 옛날에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지금보다 좁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럼 얘는 중심지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시장이 필요해. 그럼 어떤 방법을 썼을까? 그래서 정기시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말로만 할게요. 들으세요. 보자. 자, 얘가 날마다 문을 열어. 그러면 뭐 여기쯤에 사는 사람은 오늘 안 가도 돼요. 뭐 내일 가면 되지. 그런데 만약에 얘가 5일에 한 번씩 쓴다. 장이. 그럼 5일에 한 번밖에 장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멀리 있는 사람도 그 날에 맞춰가지고 장에 올 수밖에 없죠. 됐어요? 그래서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도 그날에 와야 되니까. 됐죠? 근데 딱 하루는 이제 이익이 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날은 적자가 나니까 유지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상품을 다 들고 옆 동네로 가서 다음 날에 이렇게 장을 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상인들이 이제 보부상이 되는 거죠. 메밀꽃 필 무렵에서 짐을 다 짊어지고 이동을 하잖아. 시장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동네에 가서 또 장이 서고요. 또 다음 날에는 장이 또 다른 동네에서 서는 거고요. 그리고 5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면 또 여기서 장이 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이동하면서 정기적으로 5일에 한 번, 여기도 5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장이 서는 게 정기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색깔을 다시 검은색으로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대체로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넓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대체로 줄어들게 된다. 자, 그러다가 반대로 재화의 도달 범위는 과거에는 넓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넓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최소 요구치의 범위에 비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지면 정기시장이 상설시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보통. 자, 우리가 아까 우리 교재에 보면 위에서 인구 증가, 교통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 세 가지 조금 이따 설명한다 그랬잖아. 자, 인구 밀도가 증가했어요. 옛날에는 요만큼 면적에서 100명이 살았다면 지금은 요만큼에도 100명이 사는 거죠. 됐어요?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 옛날에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10,000원씩 쓰고 갔는데 잘 살게 되면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20,000원씩 쓰고 가. 그럼 100명이 아니라 50명만 와도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소득이 증가하면 최소 요구치는 줄어든다. 그 다음 재화의 도달 범위는 쉽죠. 왜 넓어졌냐?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실 이 부분이 뭐 아주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어쨌든 정확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길어졌네요. 수고했어요.